우리 사회에 신인류가 등장했습니다. 뇌가 섹시하다는 의미의 뇌생 남녀. 방송에서는 연일 연예인들의 IQ가 화제가 되고 이른바 뇌가 섹시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똑똑하다? 천재 같다. 약간 다른 세계 사람? 스마트한 느낌? 똑똑한 아무래도 똑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 흔히 IQ가 높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누구나 높은 IQ를 바라죠.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특별한 선물, 생각하는 능력. 우리는 언제부터 지적 능력을 평가하게 됐으며 과연 IQ는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평범함과 비범함을 뛰어넘는 비밀,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의 회원을 둔 멘사의 한국 지부입니다. IQ 148 이상이 돼야 가입할 수 있다는 상위 2%의 두뇌 모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한 이 모임의 회원들은 무엇을 할까요? 아직은 게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임무를 처음에 회원의 대다수는 카드나 보드게임 등 머리를 쓰는 놀이를 즐깁니다. 멘사의 동아리 중 가장 활발한 모임 역시 보드게임 시그죠. 한 달에 한 번 모여 게임을 즐기는 이들. 이곳엔 참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직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IQ 148 이상의 천재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속칭 그냥 맨밍아웃 이런 얘기도 해요. 맨사라는 말 자체를 일단은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맨사다 이러면은 우선적으로 정말 너가 막 이런 반응도 있고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사고나 아니면 세계가 있냐고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냥 남들보다 그거 수업 같은 거 들으면 이해는 조금 더 빠르다 그냥 이 정도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남들과 다를 것 없다는 이들. 하지만 이들이 즐기는 보드게임은 조금 특별합니다. 기존의 룰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자신들만의 룰을 만들어 게임을 즐기기 때문이죠. 이들은 숫자와 도형, 추리력과 관련된 게임을 좋아하고 복잡할수록 더 파고듭니다. 조금 더 전략이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앞을 예상을 하고 플레이를 한 거를 보고 제가 좀 당황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약간 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더 위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한 수합 한 수합을 더 알게 돼요. 이렇게 게임을 하면 할수록. 머리를 어쨌든 여기서도 계속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쓰니까 그러면서 내가 좀 더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즐기는 건 숫자, 도형, 고도의 심리 추리 싸움이다 보니 게임 한 판에 대여섯 시간을 훌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꾸준한 집중력이 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은 숨겨진 비밀일까요? 여기 멘사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연예인들이죠. 아름다운 외모에 지적인 능력, 이 두 가지 매력을 모두 가졌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이들을 동경합니다. 그중 최근 화제를 모은 한 인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간신히 인터뷰 시간을 낼 수 있을 만큼 요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그는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스타입니다. 그는 올해 멘사 테스트를 통과해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멤버 박경. 매력적인 보이스와 래핑 실력으로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직접 프로듀싱까지 참여하는 실력파 아이돌이죠. 그에게 올해 기쁜 일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데뷔 2000일에 멘사 회원이 된 거죠. IQ 점수는 156. 그의 IQ, 타고난 걸까요? 저는 그 수학 영재라는 타이틀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영재 교육원에 한번 지원해 볼 사람이 있느냐 해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 그 시험에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시험을 보고 그때 발탁대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서부교육청 영재 수학 영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재다능했다는 박경. 상위 1%에 해당하는 IQ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로 그는 어릴 적 수학에 대한 호기심과 최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두뇌를 쓰는 문제를 풀며 트레이닝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IQ는 타고났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IQ가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멘사 테스트를 하면서. 근데 절대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 멘사 야 너 어떻게 이렇게 IQ가 높게 나와라고 하지만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얼마든지 높게 나올 수 있는 게 IQ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어 응시하게 됐다는 멘사. 그처럼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스로 뇌생 남녀가 되길 꿈꿉니다. 높은 IQ는 선망의 대상이고 오랜 세월 인류의 지적 능력을 가늠하는 가장 일반적인 잣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죠. IQ는 혈액형처럼 평생 잊히지 않게 머릿속 깊이 각인됩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IQ.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IQ란 말은 영어로 인텔리전스 쿼션트, 즉 지능지수의 첫머리 알파벳인 I와 Q를 합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IQ라고 하는 게 실은 광의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제 학자들은 공통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어떤 개인이 문제 상황이나 과제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상식 혹은 어휘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 수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정보를 갖다가 특히 이제 감각 정보나 여러 가지 이제 오감으로 오는 정보를 갖다가 뇌가 처리를 해서 그것의 어떤 맥락을 파악해서 그것을 정보를 갖다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사실 뇌 용량이나 혹은 뇌의 어떤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Q 테스트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1905년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는 동료 사이먼과 함께 지적 능력이 낮은 아이들을 구별하는 검사를 만들었고 이것이 1912년 독일로 넘어가 윌리엄 스턴에 의해 처음으로 IQ란 용어가 탄생됐습니다. 4년 뒤 미국에서 성인의 지능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며 지금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IQ 검사가 대중화된 거죠. 1914년부터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IQ 산업이 급성장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병사들을 징집하는 과정에서 선발의 기준으로 IQ 테스트를 실시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IQ 테스트는 지적 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유용한 과학적 도구로 평가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급하게 이제 장병들을 모집을 하거나 또 모집된 장병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뽑고 잘 배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또 대두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능 검사를 통해서 전술이나 어떤 전략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죠.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되게 된 게 집단 지능 검사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은 뭐 천재나 영재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 또 더 개발을 더 많이 해주는 이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지진아나 어떤 학습 장애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IQ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현대의 IQ 검사는 해당 연령의 평균을 100으로 정의한 뒤 이를 중심으로 표준 편차가 15인 분포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수행이 소속 연령 집단의 평균보다 1표준 편차가 높다면 그 사람의 IQ는 115가 되는 거죠. 물론 이는 표준 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랭킹 사이트에선 역사상 가장 IQ가 높은 10명의 인물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부터 다재다능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체스 그랜드마스터 게리 카스파로프 등 자신의 분야에서 저명한 업적을 남긴 이들이 높은 IQ를 획득했다고 소개했죠.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IQ는 120에서 130 사이라고 하죠. IQ로만 보면 평균 지능 지수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어야 합니다.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제임스 왓슨의 IQ는 124.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윌리엄 셔클리는 125. IQ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검사법일까요? 지능검사 결과를 뭐 맹신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뭐 수치로 또 다른 줄세우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IQ 검사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떤 속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속도를 사실은 표시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평범함과 비범함을 넘나드는 비밀인 IQ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IQ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격렬하게 대립해온 또 하나의 논쟁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성의 전당 서울대학교. 이곳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꼭 천재여야만 할까요? 이곳 학생들의 IQ는 어느 정도일까요? 123, 122, 110, 168이요. 100에서 120 정도. 높은 수치도 있지만 대다수 평범한 IQ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천재는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선천적이 6, 후천적이 4. 개인적으로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노인이 될수록 좀 IQ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래가지고 네, 꼭 타고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선천적인 면이 큰 것 같지만 노력으로도 충분히 그 정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IQ가 결정하는 거는 학업 성적 그 정도인 것 같고 그 이외에 특기적성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선천적 7대3 정도로 하지 않을까. 유전론과 환경론으로 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른 사람들. 과연 생김새나 혈액형처럼 지능도 유전이 될까요? 이런 논쟁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왓슨은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일종의 질병으로 분류하고 하위 10%의 사람들을 치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런 주장에 불을 붙인 것은 1994년에 발행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리처드 헌스타인과 찰스 머레이 교수가 발행한 벨 곡선. 저자는 지능이 삶을 결정하고 인종 간의 IQ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간 지능 편차는 유전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낮은 사람의 지능을 높이려는 시도는 실패했다는 비관론을 제시하죠. 헌스타인과 머레이는 빈부 양극화를 거론하며 그 이유를 IQ에서 찾았습니다. IQ가 위험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이들. 그들로 인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IQ 논쟁이 증폭됐습니다. 유전론과 환경론으로 나뉘어 길고 긴 설전이 시작된 거죠. 이것은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지능이 낮은 흑인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이 지능을 너무 이제 모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지능 막론주의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득권 계층의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또 정당화하는데 이제 악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능은 유전 외에도 다양한 후천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플린 효과. 뉴질랜드의 정치학자 제임스 플린은 지난 100년 동안 IQ 점수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10년마다 평균 3점씩 올라간 IQ.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능 이론도 이제 반영을 해서 조금씩 그 평가 형태도 바꾸고 내용도 좀 바꾸고 하는데 실제로 그 평가 통계도 보면 한 3포인트씩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가 대개 한 세대를 보면 한 30년 잤잖아요. 그러면 한 10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더 어떻게 보면 우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도 빨라지고 기억력의 용량도 커지고 뭐 추론할 수 있는 것 혹은 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지속적으로 이제 발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IQ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뇌 처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긴 하지만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혹은 학습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죠. 여기 학습을 통해 IQ가 향상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은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년과 2008년 각각 IQ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IQ 검사가 그 전과 비교해 20점 가까이 향상되고 일부는 떨어지는 등 참가자들은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또 MRI로 뇌를 스캔한 결과 특정 부분이 IQ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IQ가 성장하면서 변화한 것입니다. 이를 진행한 프라이드 교수는 IQ가 낮다는 이유로 학업 능력을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몇 년 후에 IQ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높아지고 있는 지적 능력. IQ는 정말 유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소인들과 그다음에 그 소인들을 타고났을 때 그 유기체를 둘러싼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북스타트 운동, 이제 아예 말하자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 교육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IQ가 한 거의 18점 이상 IQ가 높아졌다는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히 환경적인 영향이 결핍이 있었던 저소득층 자녀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을 함으로써 물론 학습 성취도도 높아지지만 IQ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IQ가 변화할 수 있다면 무엇이 지능을 깨우는 걸까요?
유전자를 뛰어넘는 지능 결정의 비밀을 함께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우선 IQ 테스트를 해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도형을 골라봅시다. 정답은 2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며 흰색과 검정색이 번갈아 등장하죠. 그렇다면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C. 네모칸을 가로 방향으로 모두 더하면 10. 네 번째 줄의 합은 9이므로 10이 되려면 1이 필요하겠죠.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IQ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장소로 떠나볼 테니까요. 천안에 위치한 한 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IQ를 높이는 훈련법을 실시해봤습니다. 이른바 N100 훈련.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제기는 기억력 훈련으로 타고난 지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200이라면 불리는 숫자 중 2회 이전에 나온 숫자와 같으면 O, 다르면 X를 표시하는 겁니다. 숫자에 집중하고 맞춰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3의 두 번째 전 숫자는 3으로 O, 1의 두 번째 전 숫자는 2로 X.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정답은 OXXO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N100 테스트라는 거를 할 겁니다. 교수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텐데요. 잘 기억하시면 돼요. 쉬워요. 그러니까 릴렉스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담당 교수의 설명에 따라 N100 훈련을 따라하는 학생들. 정말 기억력 훈련이 IQ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5, 2, 6.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19일간 N100 훈련을 했던 실험자들의 지능지수는 10점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30분의 훈련 뒤 N100 훈련을 진행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무작위로 배열된 10장의 카드. 두 그룹에게 10초의 시간을 주고 어느 쪽이 더 많은 수의 카드를 기억하는지 실험해봤는데요. 소리를 내서 외우거나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등 저마다의 방법을 동원해 카드 순서를 떠올리는 학생들. 처음보다 어렵나요? 잘 되나요? 이들은 과연 몇 장의 카드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트 다이아몬드 하트 다이아몬드 맞아. 왕이 하다 못해 이렇게 해서 하다 맞아. 하다 안 돼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는 그렇게. 스페이드 케이킹이 VJ 클로버에 처음에 들어가서 그냥 왕을 스킨이라고 죠. 7과 사랑에 빠져 막 이렇게 테스트 결과 N100 훈련을 진행한 학생들이 카드를 더 많이 기억했습니다. 훈련이 도움이 된 걸까요? 아무래도 N100이 그 전 단어를 계속 기억하고 새로운 거를 막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런 거 같아가지고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나올 때 그 사진처럼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문장에 이제 대입을 하고 또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에 임했습니다.
네, 저는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꾸준히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이렇게 짧게 5분이나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면은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IQ가 변화하려면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받고 그것을 뇌에서 처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남기는 작업들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IQ는 오랜 세월 지능을 가늠하는 척도로 가장 큰 설득력을 지니며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맹신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IQ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죠. IQ 210의 수재. 원조 천재 소년이라 불리며 1970년대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아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 대학생들을 상대로 미적분을 완벽히 풀어내 화제를 모으고 아름다운 시를 지었던 소년의 나이는 고작 5살이었습니다. IQ 210으로 아인슈타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된 소년. 당시 기네스북은 그를 4개의 언어를 말하고 적분을 푸는 아이로 묘사했죠. 다섯 살 때 명문대 과학교육과에 입학했고 11살의 나이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아이.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 소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현재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IQ로 인해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다는 김응용 교수. 일반적인 과학의 일반적인 사람의 경험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측정하는 자체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치로만 뭐 이렇게 판단해서 서열을 이렇게 매기기 때문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매기는 거거든요. 그 자체는 사람의 지능이라는 그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복합된 요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특정한 성적만을 가지고 그 수치만을 가지고 나타낸다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사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천재로서의 삶. 하지만 나사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다 평범한 삶이 그리워 귀국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건 사람들의 싸늘한 냉소였습니다. 그는 IQ를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한 그 동물의 원숭이 보듯이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생활 같은 게 없어지고 뭐 어떤 사람이 인성을 가지고 나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는데 보조적인 수단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특성이 발달하느냐, 어떤 데에 관심이 많느냐, 집중을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파악하는 보조적인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다라고는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오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IQ와 학업 성취도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 그는 IQ가 밑거름이 될 수는 있어도 절대 지수는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그 자기주도 학습하고 내가 관심 있어서 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다르거든요. 자, 이게 있다 제시를 하고 자, 이걸 풀어봐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여기에 있으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이러한 경우를 가지고 또 다양한 그 경험들을 같이 얹어준다면 정확하고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독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까요? 학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학 성적과 IQ, 학습 습관을 살펴본 결과 성적이 크게 오른 학생의 상당수가 IQ가 낮았습니다. 성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였죠.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IQ를 지나치게 신봉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한때 낮은 IQ 때문에 지진아로 낙인 찍혔던 그는 긍정적인 태도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학자로 거듭났습니다. 2012년 런던 사이언스 뮤지엄의 로저 하이필드 박사 연구팀은 IQ 테스트의 근본적인 결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10만 명을 대상으로 16가지의 IQ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인간의 지능은 알려진 것과 달리 기억력, 추리력, 민첩한 언어력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IQ 테스트가 모든 인지 능력을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발표한 겁니다. 사실은 IQ는 초점이 논리 수학이라든지 언어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었기 때문에 IQ가 어떻게 보면 단일했죠. 종류가 여러 가지다 하더라도 어떤 똑같은 것을 평가를 했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어떤 높은 윤리성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 자제력이나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그 어떤 협력을 잘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IQ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을 던집니다. 어떻게 테스트 하나로 인간의 지능을 100%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지능 이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IQ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런 창의력이나 통찰력이나 아니면 이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가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IQ로는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IQ가 오히려 더 다양하게 나와야 되고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능력인 감정 지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면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눠놓고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다면적인 지능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성 지능인 EQ, 성공 지능인 SQ 등 다양한 이론 중 가장 흥미롭게 평가받는 것은 다중 이론.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사람은 누구나 똑똑하며 다만 그 분야와 지능이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인간에게 8개의 지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IQ로 여겨졌던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 예체능을 담당하는 신체 운동 지능과 음악 지능, 리더십과 배려심이 높은 인간 친화 지능 등 8가지가 독립적이지만 함께 작용하며 수많은 천재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김연아는 단지 운동 지능만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잘 전달하는 자기 성찰 지능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빌 게이츠가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래머라 해도 대중을 휘어잡는 언어 지능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다중지능 이론은 지능을 지적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다중지능 학습의 기본 취지가 어떤 단일한 수치를 가지고 이 사람의 지능이 높다 혹은 지능이 낮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문제를 좀 보완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이제 나눠놓고 과연 이 사람의 탤런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단순히 지능이 높고 낮고가 아니라 여러 방면 중에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를 평가하는 게 주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뭐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학원. 이곳에선 어린이와 어른들을 대상으로 다중지능 발달을 위한 창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중지능을 바탕으로 열리는 수업은 일반적인 교육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업이 한창인 교실. 아이들이 강사를 보이는 지능을 이용해 개개인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수업.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봅니다.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 아이는 친구와 게임을 통해, 공간 지능이 높은 아이는 도구를 이용해 삼각형을 만듭니다. 안 만들어진 것 같아. 수업은 주로 질문을 통해 이루어지죠. 게임하면서 혹시 언제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는지 규칙 조금 찾은 사람? 이렇게 합쳐서 얘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아, 이렇게? 짧은 한 개랑 큰 거 두 개 있으면 되는데 네. 작은 거 두 개랑 큰 거 한 개가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오, 너무 잘했어. 저 손 한번 줘볼까? 또 다른 곳에선 음악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춤과 노래를 통해 음의 높낮이를 배우는 아이들. 음악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소리를 활용해 싫어하는 논리 수학 지능에 대한 호기심도 높여줍니다. 이처럼 각자의 뛰어난 지능을 통해 다른 지능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다중지능 이론의 특징은 강점과 약점 지능이 다 개개인별로 틀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의 특징이에요. 강점 지능을 활용할 때 약점 지능을 좀 더 올려줄 수 있고 또 강점 지능을 좀 더 쉽고 더 빠르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IQ 같은 경우에는 다중지능에서 보자면 언어지능이랑 논리수학지능 일부만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중지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지능, 그러니까 예체능과 관련된 지능이라든지 사회성과 관련된 지능도 지능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서 여러 가지 지능들 안에서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자기 안에서 비교하는 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이 아이들의 다중지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제 얘들아 선생님이랑 이거 검사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이거 하면은 너네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너네 잘하는 거 알 수 있어. 1년 이상 꾸준히 지능 개발 교육을 받아온 이 아이들. 이 6명의 아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이들. 이미 3년 전 자신의 다중지능을 찾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했던 아이들. 시간이 지난 지금, 과거와 현재의 점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검사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3년 전, 언어 지능은 높지만 논리 수학 지능은 낮았던 아이. 다시 받아본 검사에선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서도 다중지능이 고루 발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교육을 통해 지능의 밸런스가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 개발을 보통 하실 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언어 지능을 개발하려면 언어 활동만 하고 논리수학 지능을 개발하려면 논리수학 지능 활동을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다중지능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도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점 지능인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흥미를 잃기 쉽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데 그러한 약점 지능도 강점을 활용하고 흥미를 활용하면 꾸준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IQ 하나로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평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 인간의 지능이 IQ 테스트 하나로 정의하기엔
너무 복잡한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지능의 측정에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당신이 똑똑한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정말 뭐 200이든 뭐 그게 400이든 500이든 그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는 건 당연하긴 하나 이제 그런 것을 잘못 접근하게 되면 이제 현실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호사가들의 재미거리로 전락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IQ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문제 해결 능력이나 직접적인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풀지 못했던 어떤 과학적인 한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비약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룬다든가 이런 어떤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도화되거나 지능화되면서 점점 더 이제 복잡해지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간 고유의 것들, 뭐 정서도 그렇고 창의력도 그렇고 통찰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오히려 더 키워야 되는 이제 이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제는 IQ의 수치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런 다른 면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겁니다. 우리는 왜 IQ에 열광할까요? 그 바탕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잠재성을 품은 뇌. 우리는 이것을 IQ라는 수치만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IQ란 지능의 우열을 가리는 서열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고 지표는 아닐까요?